병자호란의 굴욕 이후 조선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왕은 그 치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 효종. 그는 언젠가 북쪽으로 진격해 복수를 이루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1637년 1월 삼전도에서 인조가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항복 조건 중 하나는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두 왕자는 조선 왕실의 미래였지만 이제 청나라의 볼모가 되었습니다.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은 당시 17세였습니다. 그는 아직 젊었고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놓인 것은 치욕적인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청나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추운 겨울, 낯선 땅으로 끌려가는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심양, 청나라의 수도에서 복림대군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명목상 손님이었지만 실제로는 인질이었습니다. 청나라는 두 왕자를 통해 조선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만약 조선이 청나라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왕자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왕자들은 조선의 복종을 보증하는 담보였습니다. 복림대군은 심양에서 8년을 보냈습니다. 1637년부터 1645년까지 그의 청춘이 청나라 땅에서 흘러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가 본 것은 청나라의 강대함과 조선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청나라는 명나라를 정복하고 중원을 장악하며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은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며 굴종하는 약소국이었습니다. 복림대군은 청나라 궁정의 행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는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고 그들의 승리를 축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매번 굴욕이었습니다. 특히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은인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선은 명나라의 적인 청나라의 신하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복림대군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자라났습니다. 그는 이 치욕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조선이 강해지면 청나라에 복수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실과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1645년 마침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8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조선 백성들은 왕자들의 귀환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사인은 명확하지 않았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왕위 계승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소현세자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했지만 인조는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결정이었고 여러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습니다. 어쨌든 복림대군은 이제 왕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1649년 인조가 죽었습니다. 복림대군은 왕위에 올라 효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벌이었습니다. 북쪽의 청나라를 치고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효종의 개인적 복수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선 사대부들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북벌론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겼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했습니다. 비록 명나라는 멸망했지만 그 뜻을 이어받아 청나라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효종의 북벌 의지는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효종은 즉시 북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송시열을 비롯한 신하들과 북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송시열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이자 효종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북벌론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 청나라에 대한 복수, 조선의 자존심 회복 등이 북벌의 명분이었습니다.
군사적 준비도 본격화되었습니다. 효종은 이완을 어영대장으로 임명하여 군대를 재편했습니다. 이완은 유능한 무장으로 군사훈련과 무기 개발에 힘썼습니다. 효종은 친히 활쏘기를 익히고 말타기 연습을 했습니다. 왕이 직접 무예를 연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지만 효종의 북벌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군대의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효종은 10만 대군을 육성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조선의 국력으로는 매우 큰 규모였습니다. 군사들의 훈련도 강화되었습니다. 정기적인 훈련과 실전 연습이 이루어졌습니다. 화포와 총통 같은 화기도 제작되었습니다. 효종은 청나라의 기병을 막기 위해 화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재정도 북벌을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군비 증강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효종은 세금을 걷고 국가 재정을 군사비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었지만 북벌이라는 대의를 위해 필요한 희생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모든 백성들이 북벌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효종은 청나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만주 지역의 반청 세력들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만약 이들과 연합한다면 청나라를 양면에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효종은 여러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북벌 계획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실성의 부족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이미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조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청나라 8기군은 세계 최강의 기병대였고 그들의 전투 경험은 풍부했습니다. 반면 조선은 병자호란의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인구는 줄었고 경제는 피폐했습니다. 10만 대군을 육성한다고 해도 그것은 청나라의 방대한 군대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 조선은 청나라와 달리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훈련은 했지만 실제 전투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리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청나라의 수도 북경까지는 매우 멀었습니다. 보급선을 유지하면서 그 먼 거리를 진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청나라는 요동 지역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조선군이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 청나라가 알 것이고 즉시 대응할 것이었습니다. 효종의 신하들 중 일부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북벌은 명분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내치를 다지고 국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북벌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북벌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삶의 목표였습니다. 효종의 북벌 준비는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군대를 출동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준비만 하고 실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청나라가 너무 강했습니다. 효종도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나라의 국력을 알고 있었고 성급한 출병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조선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북벌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은 북벌의 비현실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북벌을 지지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벌은 점점 구호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1659년 효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41세였습니다. 사인은 종기치료 중 침을 잘못 맞아서라고 전해집니다. 효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북벌 계획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효종의 아들 현종이 즉위했지만 그는 아버지만큼 북벌에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북벌은 미완의 꿈으로 남았습니다. 효종의 북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비현실적인 망상이라고 비판합니다. 청나라의 국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명분에만 집착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만약 실제로 북벌을 감행했다면
조선은 다시 한번 참혹한 전쟁을 겪었을 것이고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효종의 북벌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북벌 준비 과정에서 조선의 군사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벌론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잊지 않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정신적 저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청나라에 완전히 복속되는 것을 막는 심리적 방어막이었습니다. 효종 자신에게 북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청나라에서의 8년 포로 생활이 남긴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매일 굴욕을 느꼈고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그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북벌은 개인적 복수이자 조선의 자존심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종도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준비만 하고 실제 출병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신중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무모했다면 즉시 출병을 명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효종 사후에도 북벌론은 조선 사회에 남았습니다. 특히 노론학자들은 계속해서 북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차 현실적인 군사계획이 아니라 이념적 구호가 되어갔습니다. 18세기가 되면 북벌론은 사실상 사라지고 대신 실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합니다. 북벌론의 유산은 복잡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것은 외세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자주 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조선이 청나라의 신하국이 되었지만 정신만큼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후대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북벌론은 조선을 과거에 묶어두었습니다. 청나라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라진 명나라에 대한 향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19세기 조선이 서구 열강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이러한 폐쇄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효종의 북벌은 실현되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완전히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 병자호란의 치욕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강해져서 자주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비록 효종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정신은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효종의 북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굴욕을 잊지 말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명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효종은 북벌을 꿈꿨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조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